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톡스 논쟁과 대화하실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대, 이현주 두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1번째인가요? 이른바 16번째가요? 독일 순방. 저기 민생 토론회. 민생 토론회. 그거를 막 쭉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게 뭐 선거 유세냐? 겨우 유세죠, 토론회냐. 뭐 딱 보면.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지역마다 지금 돌면서 네. 지금 보면 지역을 골고루 가시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생 토론회를 할 거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국민들하고 이렇게 열린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약을 쏟아내고 계시고. 토론은 아니고 그냥 발표회 같은 느낌. 그러니까 공약 발표회 같아요. 지역 순회 공약 발표회. 예. 뭐 그렇게 봐야 그 돼요. 얘기도 좀 보고요. 그리고 본질이. 조국 신당 논란과 관련한 얘기들, 또 여야의 공천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첫 주제 영상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시각으로는 이제 오후 3시가 좀 안 됐는데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이 독일하고 덴마크 순방이 예정돼 있었는데 수년됐다. 그러니까 취소는 아니고 순연 미뤄진 거죠. 네. 그리고 왜 미뤄졌냐? 다양한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러 요인이 뭘까요? 아니 일주일 앞두고 상대국 방문을 취소했다는 건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엄청나게 준비했을 건데 이런 어떤 것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거나 뭐 지진, 해일, 뭐 홍수 또는 저기 뭐 전쟁 상황 긴장이 고조됐다거나 이럴 때나 이제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거나 상대국에 큰 문제가 있거나. 예,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보기엔 아무 일도 큰 일은 없죠. 예. 디올백 대담이 다 얘기 안 한 것 좀 있었다. 아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던 건데 거기에 이제 그러지 않아도 디올백을 나름대로 이렇게 진정시켰다고 믿고 있는 용산이 예. 저 김건희 여사가 따라가 가지고 또 사진 찍히면은 이것도 스타일 구긴다. 나는 이 사정 아니냐고 봐요. 아니 사실은 외국 나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뭐 반도체 동맹, 뭐 또 경제 안보 이래 가지고 외국 나가는 걸 마치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치적이자 성과로 홍보해 왔던 그 정부가 일주일 앞두고 취소한다? 아니 그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정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 딱 하나 짚히는 거는 디올백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냐 말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TV 화면에 안 나오게끔 네. 수년을 미뤘다. 자, 이현주 전 의원님은 어떻게 뭐 보세요? 그걸 포함해서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총선 프레임이 잡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한 몇 달째 두 내외가 거의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그러니까 뭐 아까 민생 토론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뭐 그냥 일상적인 공약 발표니까 예. 일종의 그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띄는 어떤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내외가 거의 눈에 안 띄면서 그다음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내외는 뒤로 숨고 한동훈이라는 얼굴을 내세워서 사실상 선거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죠. 선거에 손해볼까 봐 안 나오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얼굴이 자꾸 비치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몇 달째 안 보이면 좀 지난해 잊혀지죠. 11월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잊혀지잖아요. 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춘방이 수년된 것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어제 보시는 선거를 거죠? 의식한 거죠. 선거를 선거를 의식합니다. 의식해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일단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게 이제 녹화 방송인데 현재 시각으로는 추가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러 요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아직 잘 몰라요. 대통령에서 추가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다만 만약 밝히지 않는다면 상식적인 추정은
김건희 여사의 노출을 빼기 위해서 선거에 불리하니까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기로 다 공지가 돼 있었던 게 예. 점점 리스크를 키워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현재 언론 취재도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독일의 슈피겔지가 한국 기사를 많이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언론에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마리 앙뚜아네트는 다 기사 머리 제목으로 뽑았어요. 독일에서도 만약 갔는데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내외 김건희 여사가 갔다가 뭐 우리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옆에 소개글 쓸 거잖아요. 네, 기사거리가. 여사는 최근 한국 내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로 불리고 기올백을 받아서 논란이 됐었다. 이런 게 이제 기사 그렇습니다. 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 세계 언론이 다 그 기사 제목을 5대양 6대주가 다 그렇게 뽑았는데 난 이번에 마리 앙뚜아네트 철자를 처음 알았어요. 제목으로 오니까 안 볼 수가 없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앙뚜아네트 그 철자가 어렵더라고 철자가.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이 불문과 나오셨잖아요. 네. 이 중화권에는 마리 앙뚜아네트 이라면 빵집인 줄 알아요. 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단두대 황녀라고 안다고. 단두대 황녀라고. 그러니까 제목이 더 살벌해진 거예요. 이래서 저기 뭐냐고 뭐 사치와 허영 정도가 아니라 길로틴이란 단두대에서 죽었다. 이렇게 또 동양권은 뒤집히다 보니 동서양이 이게 섞여가지고 전부 다 여기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보여. 뭐 단두대가 어쩌고요. 이래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재소환된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 딱 가면 독일은 그때 당시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 오스트리아 또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그때 독일 제국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웃나라 이런 걸 갖다가 매우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지켜봤던 혁명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보수적 반동의 또 진원지가 아닙니까 여가. 그래 거기 가면은 저 사람이 바로 친정이잖아. 거기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하스부르크 왕가가 친정이거든요. 마리 앙뚜아네트. 거기서 왔죠. 네. 그때 올 때만 해도 얼마나 품격이 있고 고매한 왕녀로 그렇죠. 저기 알려졌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그 잡히기 전에요. 이제 망명을 가려고 그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기 바로 직전에 잡힌 거죠. 잡힌 거지. 혹시 또 프랑스 역사는 또 이현주 의원님이 유럽 근대사.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역사적, 지정학적, 정치적 요인이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닐까. 가봐야 이제 그 현지 언론에서도 좋은 대접 못 받고 국내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 못 받고 또 그러면 그게 또 구설수의 현지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언급들이 또 국내 언론에 또 소개가 되고 이러면서 이게 또 사실 막 기사화되면서 다시 재소환되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약간 잠잠하면서 잊혀질 뻔했는데 다시 상기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확실히 불리하겠네요. 일단 뭐 이거는 좀 새나간 얘기인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원래보다는 약간 좀 너무 나쁘게 포장돼서 기사가 나왔다. 아니, 왜냐하면 원래 혁명을 통해서 처형이 되다 보면 역사라는 것은 승자가 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더 이제 원래도 문제가 좀 있었겠지만 이제 더 안 좋은 쪽으로. 그다음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 에드먼드 버크라는 보수주의의 그 사상 원조 사상가가 프랑스 혁명을 비판한 첫머리에 제 1페이지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고매하고 아름다운 마리 앙뚜아네트를 폭도들이 처형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프랑스 혁명 비판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오늘날 보수 사상의 그 하나의 프로토타입, 원형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식의 닉네임이 김건희 여사한테 붙었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유럽에 있어서는 근대 역사를 여는 그 여명기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논쟁으로 보수 진보가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훗날 1815년에 빈 체제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 체제가 그 이제 저기 메테르니히라는 오스트리아 재상이 만든 체제인데 그게 유럽의 100년의 평화를 만든 왕정연합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소환되는 건 마리 앙뚜아네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친 건가가 이 국내에선 잘 몰라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외국에서 더 커 보여 이게. 김경률 비대위원을 너무 공격하면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는데 약간 냅두고 그 시중에 있던 얘기가 있다는 걸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하는 거잖아요. 아니 전하는 건데 이제 김경림 기자는 그게 안에서 계속 쓴소리를 말하기가 해야 글쎄 그렇긴 하죠. 말하기가 되게 좋은 거리인 거죠.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멜다라든가 뭐 이순자 여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드라마틱한 거거든요. 그것은 뭐 영화나 드라마로도 워낙 많이 나와 있고 만화책으로도 나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말하기 되게 좋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아까 보수주의 얘기까지 막 나왔으니까 근데 여하튼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나오면 기사거리가 나오고 그걸 눈에 다시 보면 아 그랬지 하고 다시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전혀 뭐 유리할 일이 없는 거죠. 진짜 그렇겠네요. 가면 프랑스에 뭐 언론이 많으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심하게 그래, 얘기하는 데는 독일이구나. 그렇게. 독일이지만 어쨌든 뭐 독일에서 여러 언론에서 그중에 유럽 언론이 다 그렇죠 쓰겠죠. 왜냐면 그게 되게 그 어쨌든 마리 재밌잖아요, 앙투아네트라는 사실. 거는 그렇죠. 그 비운의 황녀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왕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비운의 황녀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는 이게 약간 드라마틱한 비운의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가. 그런데 이제 그런 닉네임이 있는 사람이다 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기사가 되니까. 재생산되죠 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또 뭐 지금 황색 언론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요인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요. 다만 추정컨대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엄청 싫어하겠네요. 제가 말이 앙투아네트 얘기를 그렇죠. 그냥 독일도 못 그러니까 가고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뉴스가 폭발한 거. 아니 입장을 바꿔서 예. 비판을 해도 비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쁠 텐데 근데 하필 비판을 갖다가 프레임이 너무 좋았어요. 비판이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끝이 너무 안 좋잖아요. 끝이 응? 끝이 굉장히 잔인한 끝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굉장히 화들짝할 일이죠. 화들짝. 공감하세요, 이미.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그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 굳이 그렇게 비교할 필요 있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혁명이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에드먼드 버크도 그런 걸 지적했지만 그 이후로 68년간 프랑스는 혁명과 반혁명을 반복하면서 역사가 뭐 끝에 가서는 뭐 좋게 끝났으니까 우리가 선진국 프랑스를 보고 있지만 그 사이에 혁명이 일어난 뒤에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이쪽에 불었다 저쪽에 불었다가 하는지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에 또 보면 황제, 나폴레옹 황제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근데 제가 새삼 역사라는 게 놀란 게 사실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앉은 다음에 방송 시작할 때쯤 속보가 나와서 그냥 꺼낸 주제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이 유럽의 역사 이런 것까지 쭉 나오면서 네. 내공이 저는 사실 벼락치기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공이 상당하겠네요. 1789년에 그 저기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으로부터 시작된 혁명은 1848년에 공화정의 수립으로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빈체 제하에서 100년의 평화를 달성한 이제 유럽이 그 이제 독일과 영국 주도로 세력 균형 체제를 만들고 이제 근대화와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전 세계가 이 뉴스를 도배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동양의 프랑스 혁명 같은 이미지로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두대 황녀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진짜 그렇게 쓴 데가 있었나 보죠. 중화 언론은 다 그렇게 썼다니까. 또 뭐 우리하고 사이가 싱가포르부터 해서 저 중국의 마리 대만 앙투아네트를 모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은 이런 게 그 밑에 서양 역사를 저기 잘 박스 모르죠. 기사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누구인가 이런 게 이제 아이고, 그 참나. 밑에 해설 기사가 따로 또 실려. 일단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은 유럽 쪽은 안 가야. 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패션 감각도 있기 때문에 포스트레일인데 패션 감각도 있고 나름 현지 언론에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캐릭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당연히 그게 붙으니까 한 앞으로 1년 반 동안은 유럽 쪽은 안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아니 아예 외국을 안 가시는 게 낫지. 5대양 6대주가 다 써 칠레, 아르헨티나 언론까지 썼는데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에다가 저기 저 국민방문 안 하는 나라가 인도,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남아 있는데 인도 언론이 또 이걸 갖다가 일주일 내내 써져.
싱가포르 언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가십성으로 뭐, 뭔가 어딜 쓰기가 갑니까, 좋은 어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전에는 누굴 연상했었냐면 그 아르헨티나의 에바페론. 에바페론 저도 물론 그랬어요. 에바페론보다는 에바페론 좀 더 멋있긴 하죠. 그런데 아이고, 그걸 에바페론을 꿈꿨죠. 연상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 진짜 진짜 아니 저도 마리 앙뚜아네트는 심했다. 에바페론 정도가 낫다. 좀 심했죠 마리 앙뚜아네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돈크라이 펌이 아르헨티나 이런 그러니까. 노래 아시나? 네. 알죠, 저도. 예, 그게 이제 에바페론에 대한 마돈나가 그렇죠. 부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 정도는 네. 그래도 좀 멋있는 멋있으면서 이제 비판하는 비판할 수 지점인데 이거는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말 역사적 그렇죠. 사실과 네. 상관없이 사실 대중적으로 인지돼 있는 부분, 인식돼 있는 아니 부분이 그리고 사실은 사실 너무 안 좋기 역사적 때문에 사실이 이제 실제 그때 처형될 때에 비해서 좀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처형될 때 너무나 심하게 처형됐다 하더라도 끝이 너무 비운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이것은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끔찍한 미래인 사실 것이거든요.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섬찟한 얘기죠.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사실 섬찟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얘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에서 여러 요인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자꾸 언론에 나오는 건 좋지 않고 네. 총선에 불리해서 수년됐을 것이다. 예. 미뤄졌을 것이다. 또 하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 유럽에서 보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현지 언론 반응 같은 것도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현재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에 가서 부산을 제2의 도시에 걸맞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계획대로 제대로 개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과 연계된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북한 재개발 사업도 예정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 가서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서구에 있는 구덕 운동장을 복합문화시설로 만들겠다. 해운대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겠다. 어린이 병원도 짓고 뭐 이렇게 했다. 글로벌 아니 허브 그러니까 도시 특별법을 저는 제정하겠다. 정말 심각하다. 윤 대통령이 부산 서구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구덕운동장이 뭔지 예. 그죠? 옛날에 사직운동장 생기기 전에 이제 구덕운동장이 옛날 게 있었어요. 아, 이제 동대문 운동장 같은 거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는 뭐 너무 낡고 노후되고 또 거기가 중심지가 아니다 보니까 옛날 구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민들이 일종의 산책하다가 이제 거기서 막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 부지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게 이제 그 동네에서 관심이죠. 그런데 이런 걸 대통령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가 볼 때도 한 달 뒤쯤 대통령이 그때 부산에 뭐 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사직구장 저기 뭐 복합문 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런 말이지 저런 그 거짓된 아니 진실되지 못하지 않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여당도 이제 측면에서 돕고 싶고 그러니까 민생 토론회 한다 치자. 그러면 민생 토론회를 하란 말이야. 민생 토론회를. 그리고 거기 간 김에 공약 한두 개는 얘기할 수 있다 쳐요. 예를 들면 가덕도 신공항이든 뭐든 한두 개 큰 거, 대통령다운 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대통령이 해야 하는 거. 그걸 하면서 측면에서 도와주는 정도는 우리가 이건 아니다 싶지만 그래도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동대문 운동장 재개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걸 대통령이 가서 얘기하고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부산항에 트라이포트 시스템 하는데 발음을 딱 보니까 이게 입에 안 익었어. 트라이포트라는 게. 응? 트라이포트라는 게 입에 안 익었어요. 트라이포트가 뭔지 알까? 뭔지 아니, 앞에 알까? 나오긴 했어. 공항, 항만, 철도 등 네, 트라이포트라고. 아니 앞에 나오긴 그러니까 나온다. 공항, 항만, 철도 등을 어떻게 트라이포트라는 거야? 이게 왜 시너지가 나는 거야? 저분이 그 물류에 대한 걸 이해하고 얘기하는 걸까? 물류를 이때까지- 한번 수사했으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수사하시면 다 이해합니다. 이때까지 말이죠. 뭐 별로 수사한 윤 적 대통령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 가진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다음에 화물 연대에 파업을 할 때도 이게 물류 시장의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를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때려잡기로 일관해. 저분은 물류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까막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뭘 안다고 트라이포트를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토론을 딱 붙으면 제가 볼 때 트라이포트 이거 막 물어보고 하면 모를걸요. 혹시 알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누가 봐도 이때까지 물류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그 저열한 수준을 가지고 보면 트라이포트를 알 리도 없는데 그걸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부산에 서고 이게 구동운동대 다 좋은 거지만 이거를 대통령이 얘기할 건 아니란 거지. 예. 제 얘기는. 근데 이걸 그냥 줄줄줄줄줄 읽고 있어. 대통령 가서 저런 얘기하라고 민생 토론회는 하나도 안 하고 말이지. 사람들 앉혀놓고. 예. 이걸 왜 야당이 뭐라고 하지 않지? 대통령 이거 하라고 지금 선거운동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나서 엉망이 돼 있는데 대통령 지 할 일이나 하란 말이에요. 아니 너무 화내지 아니, 마시고. 저는 너무- 좀 가라앉혀. 너무 위원장님 화가 나. 사람이 올라가실 것 아니 같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대답을 이제 이따가 간식도 나오는데 네. 보고, 사람이 너무 그러게 올라가서 말이에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한잔 이제 드시고. 보고 있으면 진짜 한심하기 짝이 특히 또 없어. 부산 얘기 나오시니까. 부산에 사람이 그러니까 올라가시면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이거 하셨잖아 다 거기서. 거짓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가지려면 좀 진실되게 관심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봐야 돼요. 제일 큰 게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입니다. 예. 2029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이게 원래 그 기존 김해공항 확장 공사하면 3 내지 5조 원이면 돼요. 예. 가덕신공항 많게는 19조 원 지금 바라보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들었고 또 내해도 아니고 파랑이 있는 그 외해 쪽에 건설하는 거에다가 바다를 메워서 짓죠. 그러면 이제 그 생태 문제가 생기는 데다가 부산하고는 30km 떨어져 있고 바다 쪽으로 더 밀려가니까 부산 울산은 더 멀어졌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물류 비용이 더 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시설을 잔뜩 짓고 창고 넣고 뭐 트램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지개벽을 하겠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부산에 돈을 살포하기 위해 만들어낸 프로젝트입니다. 대부분 이거를 여야는 찬성을 해요. 이거 표 저기 때문에. 어쩔 수 표 없지. 때문에 네, 그걸 그리고 뭐 시장 때 반대- 서로 반대할 일은 경쟁을 아니니까.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조기 개항을 해가지고 돈을 쏟아볼 일이냐? 아니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저 뜻은 뭐냐하면은 묻지마 사업 강행입니다. 원래 좀 차근차근 할게 가덕도 많아요. 신공항 조기 개항이 예. 부산 엑스포 때문에 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못 땄잖아요, 당연하죠. 29표.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다가 경부선 지하화 한번 보시죠. 경부선이 이제 도심 일대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돼가지고 고밀도 개발을 하려면 그걸 지하로 다 넣어야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부산에서만 얘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온통 지금 나오는 공약들 보면은 전부 철도 지하화가 수도권에서부터 부산까지 천지가 다 이 공약이에요. 그리고 지하철이 없는 데는 또 지하철 놔준다 그래요. 중소 중견 도시들에. 그러면은 다 보자고. 이게 지금 부산만을 위한 공약이 되냐 그러면은 이거 타 지역에서 이걸 유심히 보고 다 이 공약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예타 통과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저기 뭐냐 그 부산 엑스포도 안 열리는데 이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해가려고 특별법까지 만든다는 거거든 지금요. 그러면 부산 특별법이 생기는 거라고. 부산이야 그러면 좋지. 조금 있다가 청주 특별법도 만들고. 제 지역군데. 아 그래요? 왜? 뭐 만들어야 되겠네요. 왜 청주. 꼭 집어서 얘기해. 아, 그냥 생각난 게 청주였습니다. 예. 네, 청주가 요즘 지하철 논쟁이 심해요. 깔자고. 갑자기 지금 청주 지하철을 아니, 깔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봐야지. 그러니까 지하철을 만약에 깔자 이렇게 네.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SOC 예산에서 철도 관련 예산이 지금 요 정도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얼마를 더 증액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요런 데다가 좀 집중적으로 우선 배정을 하겠다라든가 정부답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답게 큰 그림을 가지고 그러면서 전체 예산의 규모와 그다음에 재정 부채라든가 재정의 어떤 적자 문제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균형 재정한다면서요. 예. 그런데 어디서 돈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가도식공원도 좋은데 이것만 하더라도 20조가 넘는 사업이에요. 그냥 공항만 해도. 그렇죠. 근데 주변까지 다 하면 몇십 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 좋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다짜고짜 말도 없이 지금 여기 얘기한 것만요. 다 만약에 실제 현실화한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50에서 100조가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정부가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균형 재정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산을 그러면 줄이고 돈 그러면서 어디서 내서 어떻게 그럼 거짓말이 연구개발 예산도 4조를 줄였잖아요. 저는 4조 6천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들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거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재정 대책을 내놓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뭐 중세를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부채를 지금 늘릴 감세하고 것도 있죠. 아니고 균형 재정 한다면서요. 이게 뭐 그냥 한 5천억 정도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철도를 지하화하면요. 한 2km 정도를 지하화하는데 벌써 한 2조 정도 들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이게 다 좋은 얘기인데 무슨 나라 운영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저 사람 믿고 어떻게 나라를 맡기겠어요? 저 따위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다음 국회 국토위로 진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거짓말을 마구 그냥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요. 그리고 지금 듣고 보니까 말씀들을 들으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GTX를 연장하고 각 도시에 철도 짓겠다. 그때 정부가 이제 민간 재원이 들어가지만 134조를 얘기했거든요. 민간 재원이 70몇 조 들게 되는데 민간 재원이 민간 투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수익이 안 나면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가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 지금 벌써 네. 몇 번째 이게 한 11번째라면서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걸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야당에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요 관련된 상임위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와가지고 반박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도 하고 아니, 그건 못해요. 이런 거기에 게 이제 한번 개발, 뿌려지면은, 지역 개발 사업이 되니까. 이게 한국 사회 구조에서는 그렇죠. 자, 한국 사회의 이 토건복합체 미국의 군산복합체보다 셉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GDP 4%도 안 되는데 한국은 20%예요. 토건이요.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전부 개발의 목을 맺고 그저 죽어도 아니, 개발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여기서 딴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행태적 문제 삼아야죠. 이 자체 타당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표박가리에서 대통령이 월권을 한다. 이렇게 하되 그것도 우리 야당이 하면 더 지역마다 잘할 수 월권 있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나가줘야 되는 지역마다 것이죠. 월권을 이거는. 하잖아요. 그리고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지역에 이렇게 민생 토론회 할 때마다 제가 야당이 반박을 꼭 그 부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을 찍어내서 예. 그렇죠. 검증을 하라는 거죠. 검증을. 그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거를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면. 이게 제가- 지금 이번 부산 공약도 사실은 뭐 공약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공약이죠. 근데 공약이죠. 다 옛날에 부산에 나왔던 거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업은행이라는 거는 국가의 어떤 산업,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은행인데 이 산업은행이라는 것이 이 산업이 모여 있고 금융이 모여 있는 데서 모든 정보가 모일 때 이 산업은행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은행은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한 은행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 전체 산업의 모든 것을 위한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부산이 발전하면 좋겠지만 이런 은행을 부산에 그냥 덜렁 갖다 놓는다. 그랬을 때 이 은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누구 손해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의 손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붙으란 말이에요. 왜 논쟁을 못 붙습니까? 야당에서. 이거는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부산 지역의
의원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머지는 이거는 논쟁을 붙으면 야당이 문제 삼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돼. 이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냐. 차라리 부산에다 딴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부산의 산업은행이 아니라 어떤 예.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요즘 저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약이나 정책들을 보면 정말 한심해 진짜로. 우리가 탈진실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예. 아주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사실 있어. 뭐 김포구리 서울 편입이라든가 예. 여성징병제라든가 참나. 다 황당 공약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알면서 속아요. 무슨 얘기냐? 거짓이라도 위로를 받길 원해요. 우리 지역이 개발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알리는 효과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약의 진실성이나 책임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알아준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진실의 시대에 정치가 소비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실현되지 않으리라는 건 부산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리고 엑스포 때도 그랬어요. 다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천지개벽이라 그랬고 5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 그랬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실패했고 참담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부산 시민들은 똑같이 또. 이미 중독이 돼서 더 많은 희망 가져와. 더 많은 어떤 다른 거 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재벌 회장들 다 데리고 가서 그때 이 북항 일대에다가 외국 기업 데리고 오겠다 그랬다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내려가서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세제 혜택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기업이 들어오면은. 말 못 믿으면 이제 재벌 5대 재벌 회장들 또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 환타지. 거기에 넘어가지고 어떤 일종의 그 먹고 살기 어려운 부산에 그 희망을 줬다는 걸로 거꾸로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것이 표가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선거를 앞두고 한쪽에서 이렇게 질르면 다른 쪽에서 유권자들이 그래도 기대가 말씀하신 대로 생기니까 반대를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반- 딱 걸려든다는 거예요.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네. 논리적으로 그렇죠. 우리 이제 유권자들이 물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산업은행 이전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좀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무작정 반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걸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 그 담당 그 의원들하고 야당 쪽에서 책임 있게 대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럼 대안은 뭐냐까지 제시를 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민주당 같으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 지역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예컨대 있잖아요. 그 실버 산업이라든가 뭐 앞으로는 그런 게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자기 노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력도 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컨대 어딥니까 모나코 같은 모나코 같은 그런 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실버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은퇴하고 돈 많은 노인들이 다 거기 가서 이제 노후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 대안 지르고 제시도- 본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야당도 거기서 별 야당이 견제를 못한다. 견제를 못 하고 있다. 일단 조목조목 비판을 못 하고 있고 둘째 대안도 제시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일단- 질르면 돼. 그냥 예. 새빨간 거짓말 막 일단 하면서. 뭐 예전에 이렇게 막 너무 무리한 사실 이제 건설 토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IMF나 또는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경제가 너무 죽었을 때는 사실 그런 재정 정책도 필요할 수가 있는데 고용 효과는 좋으니까. 고용 개발이 고용 개발 효과가 좋아요. 높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구조적인 저성장의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네. 이렇게 막 토건 쪽에만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일단 근데 부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가 처참한 실적으로 떨어진 뒤에 그러니까 이제 뭐 재벌 이제 회장들을 불러서 좀 많이- 떡볶이 먹방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떡볶이 먹방 때문에 여론이 더 안 좋아졌고 그래 갔는데 저희가 부산 민심에 지금 올해 갤럽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만 놓고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수가 적어서 표본 오차가 더 클 수 있는데요. 1월 초에 40% 정도 됐던 긍정 평가가 조금씩 내려가서 36%,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더 높습니다. 물론 전국보다는
긍정평가가 조금 높고 부정평가가 조금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원래 불경 지역이 국민의힘에 그래도 유리한 지역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부산 18석 중에 민주당이 3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지형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 저렇게 뭐 부정평가가 높다고 하지만 막상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 것이냐 하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8군데 정도는 격전지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민주당이 나름대로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확장성을 조금씩 넓혀 왔어요. 근데 지금 불경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텃밭이 되느냐 아니면 흔들리느냐는 이게 뭐 일종의 어떤 어금니 같은 거라서 이거 흔들리면 되게 아프고 이거 뽑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 어떤 정치적 급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의외로 한 6군데 내지 8군데 정도가 격전지가 될 거로 보고 지금 표 차이가 선거 때마다 격차가 좁혀져 왔단 말이에요. 강남벨트 이른바 그쪽 강남벨트가 아니죠. 낙동강. 낙동강 벨트 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원래 중원을 넘어가지고 수도권에서 대회전을 해야 되는 이게 선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의 거 뺏어오는 것보다 내 거 지키는 게 일단은 더 급해졌고 그 다음에 그 교도보를 넘어서 조금 이제 목련꽃이 피는 순서대로 북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뭐 이런 정도의 구차한 선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구한 날 부산하고 대구는 쫓아가야 되는 지역구가 돼버렸다는 게 이게 원래는 이 보수 정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 부산 민심은 이 의원님이 가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보수도 싫어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보수도 다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냐 하는 것부터 사람들은 별로 보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포퓰리스트 정도로 생각하고 정권을 민주당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그 평가가 좋아질 일은 별로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좀 똑똑한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감은 아닌 것, 글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역시 약간의 어떤 망각 이런 현상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어차피 그 상대적인 거니까 선거라는 것은. 그래서 그럼 민주당을 찍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어야지라는 이제 노령층들이 상당히 어르신들이 좀 건재하다. 많고. 건재하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아마 뭐 저보다 워낙 선거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연령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한 50대 이하가 많은 지역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진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낙후가 되면서. 예. 아까 서구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이 구도심 이런데 예. 그런 데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안 된다는 그분들은 말씀이시죠? 무슨 뭐 유튜브 이런 걸 보지를 않고요. 뭐 그냥 9시 뉴스 뭐 이렇게 KBS 이런 정도 보고 그다음에 그냥 무조건 우리 당 무조건 우리 당 그 빨간 당 이렇게 찍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표율이 또 높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상은 사실은 그분들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도 김건희 여사 싫어도 그 표가 민주당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인 것 그러니까 같고요.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싫지만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다라는 분들이 이제 꽤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민주보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권위적이고 이래서 싫어하지만 보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좀 우클릭을 하거나 예.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이 물갈이가 좀 돼서 이렇게 색깔 자체가 약간 제3의 길이나 이렇게 가면 여지가 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노령층이 많이 사는 곳은 좀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보고 공약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젊은 층은
상당히 이탈했다고 봐요. 지난번에 이제 15대 3이었는데 부산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진을 지역구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김태우 의원, 서병수 의원 그리고 조혜진 의원을 옮기면서 졌던 곳 부산 경남에서 졌던 곳에 가서 네. 선전을 해달라. 근데 제가 지난 총선의 득표율 격차를 보면 사실 민주당이 이긴 곳들이 다 득표율이 네. 높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뭐 네, 2에서 3% 적정입니다. 정도고 네. 어떻게 보세요? 겨우 좀 이긴 효과가 거죠.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특히 서병수 전 의원 그 지역구 여기가 이제 지금 전재수 의원 지역구일 겁니다. 예, 전재수 의원이죠. 예, 이런 지역이 특별히 관심이 가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박빙일 거다. 예, 굉장히 박빙일 거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전직 구청장들을 대거 또 이번에 후보로 내보내고 해가지고 단단히 벼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의외로 불확실성이 좀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자주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관리 잘못하면 집토끼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요. 특히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왜 김두관 의원 예. 지역구 여기가 김혜정 양산을. 양산을이죠. 예, 이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전국적 관심을 모으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해도 사실은 큰 성과예요. 지금의 여론 지형으로 보면은 어차피 그것만 중진이 해도 큰 성과다. 전진 배치되는 걸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예. 막아내기만 어쩌면 해도 플러스 1, 2석 정도 더 얻으면 대성공이죠. 예. 일단 사실은 TK 지역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견고하지만 부울경은 조금씩 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 노린다면 아마 국민의힘이 이 지역을 좀 더 확고히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표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는 그런 선거, 대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상당히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부울경에서. 부울경에. 네, 대선에 가서는 옛날보다 좀 많이 나왔고요. 지금 이 흐름이면. 음. 근데 문제는 어쨌든 1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구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니까. 그러니까 뭐 1000표든 2000표든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상당히 따라잡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걸 넘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만 전체적으로 득표는 좀 올라올 것이다.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진들을 전진 배치하는 거에 있어서 중진들 스타일 따라 다 달라요. 일단 이제 지방으로 가면요. 지역구 막 옮겨 다니는 거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재수원 지역구 서병수 이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옮겨 다니는 거에 대한 반감과 전재수 의원이 지역에서 지금 삼선까지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이 저기서 덜렁 뛰어넘어왔는데 이렇게 해서 되냐 이런 게 있을 그거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거네요. 유권자들 볼 때는 갑자기 이 동네에서 별로 하지도 않았던 분이 여기가 좀 국민의힘 어려우니까 내가 갈게. 딱 오면 그게 당신이 왜 그렇게 해서 와요? 그러니까 그럼 서울 지역구가 같으면 사실 무슨 의미가 예를 있어요? 들어서 서울이나 경기 뭐 도시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비중 있는 사람이 딱 가면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중앙 정치의 그 어떤 공중전에 사람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또 모바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그것보다는 내 주변에 누구 그다음에 조직 선거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반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형님 아우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때까지 그 전재수 의원하고 막 형님 아우하고 지냈는데 그래도 저쪽에서 뭔가 좀 친한 사람이 오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라와. 그런데 자기가 굉장한 어떤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탁 하면서 날라왔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스킨십이 좋으면 또 그게 극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끝발만 좋다. 뭐 이건 잘 안 내가 통합니다. 우선이야. 뭐 이렇게 잘 해봐야 안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는 이 서병수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보면 이제 김태우 의원은 또 다릅니다. 스킨십이 원래 좋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분은 완전히 지방선거에 특화된 분이에요. 형님 아우 이거 예. 뭐 어무 이게 완전히 그거거든요. 그럼 김두관 의원도 그래요. 그리고 김두관 이제 의원도 그렇죠. 거기는 아주 그렇게 천부적이에요.
그렇게 두분 하다 다 군수를 보니까 하시다가 지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장부터 했어요. 네. 네. 여기 양산을에 그 전에는 아마 이제 나동현 시장이 나왔을 예. 텐데 양산 시장이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산 시장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으로 아마 바뀌었을 거고 그러면 시장이 이제 특히 도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인 시장이 어디냐라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 바뀐 상태잖아요. 그런데다가 김태호가 조직선거의 또 달인이다 보니까 또 이분이 또 이 주변에 이렇게 뭐 어쨌든 뭐 금권 선거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직선거의 달인이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 여기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리고 김해을의 조혜진 의원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이번에 부울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선거 제휴를 해야 됩니다. 선거 연대를 대표적으로 울산에 2개 지역구 예, 하고 울산 저기 북구. 예, 북구하고 동구하고 그 다음에 창원 선상 여기는 저기 진보 정당이 민주당한테 안 밀리는 드문 지역구거든요. 예. 그리고 노회찬 실제로 의원이 됐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 정치를 하셨던 곳인데 제가 연말에 울산을 내려가 보니까 예. 여기는 민주당에서 진보 정당의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더라고요. 항상 그 역순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다. 중력이 바뀌어요. 아래 위가.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 내려가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 부울경에서 어떤 그 저기 야권의 선거 제휴 연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통할 지역이 제가 보기에 울산하고 창원이에요. 울산 창원에. 그다음에 부산도 가능해요. 저기면 정의당하고 녹색 정의당과 이제 선거연대가 뭐 진보당도 있고 예. 뭐 노총도 있고 이 정치 주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진보가 강세를 이루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파격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도 진보 정당이 탄생된 거고 예. 이런 전술은 좀 배합이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예. 주제를 또 해야 돼서 요것만 좀 말씀해. 아까 예. 거기서 조금 이어서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병수, 김태호 두 후보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고 그 지역에 계속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네를 막 다니고 친밀감으로 승부하는 것이지. 우리가 서울과 경기 이쪽 수도권에서 생각하듯이 공중전으로 막 때려갖고 절대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역효과다.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이 뭘 우리 지역을 갑자기 대표한다고 그래? 와가지고 막 이런 나가 정서가 거물이야 뭐 이러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요. 네가 뭔데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돼서. 내가 보기엔 건물도 안 해요. 뭐 이 정권에서 뭐 윤회관들도 아닌데 뭐. 윤회관도 아니죠. 뭐 경력만 좀 있다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는 공천 얘기를 좀 볼 텐데요. 네. 먼저 어제였죠.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힙니다.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어제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오늘은 광주에 가서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짧게 저희가 단답형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신당 창당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좀 반대합니다. 반대하시고. 예. 저도 그렇게 크게 좋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없다, 반대한다. 봅니다. 그러면 조국 신당이 민주당과의 연대, 일단 박홍근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추진단장인데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할 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 연대할 가능성은 총선 전에 어떻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바로 그었잖아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창당 자체를 반대했으면 나머지 두 질문은 당연히 할 답이 필요가 나온 없죠. 거죠. 예, 신당, 창당, 조국 민주당과 연대, 조국의 원내 입성. 이거는 자연히 신당 창당을 우리는 그 자체가 부정적이라서 부정적이고. 좋은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없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의원을 달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3% 이상을 얻게 되면 비례대표에 뭐 2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니,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보세요? 이 점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연동형 비례제 취지가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 출마를 어떤 당이 해서 열심히 정강 정책을 홍보하고 TV 토론 나가 싸웠는데 그렇죠. 당선자가 몇 명 안 나와.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꽤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갭을 메꿔주는 걸 연동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해가지고 전부 지역구 출마자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좀 비례당 당을 상징하는 분들이 지역에 가서 예. 얘기하는 건 없고 아니 하나도 그 없고 비례 하나도 자체 처음부터 비례당으로 만드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무조건 바로 3%만 얻겠다. 연동형 제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취지가 연동형 취지에 너무 안 맞는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저기 일종의 어떤 떴다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말입니다. 이런 어떤 것은 저기 현상 때문에 원래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했던 겁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저야 연동형을 찬성하지만 그 뜻은 뭐냐? 10년이고 20년이고 빚까지 내가면서 열심히 내가 지역구에 나가 싸움으로써 나는 사멸되지만 당의 지지율은 높였거든. 예. 이런 것들이 쌓이고 한 게 10년,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연동형의 필요성은 이럴 때 뭔가 구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때 왜 또 지역 감정이란 게 있어 우리나라. 예. 그러다 보면 영혼함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데 이런 걸 완화시킬 방법이 없을까? 이래서 선거제 개혁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조국 신당이나 뭐 저기 새진보 연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새진보 연합도 상관은- 그 비례당 아니 여태까지 통합 지역 비례정당을 출마자가 하겠다고 없잖아요.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은 정치 개혁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 개혁의 흐름이 이제 뭔가 되려하다 보면은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어떤 그 저기 사법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에서 어떤 그 집안 전체가 다 예. 이렇게 어떤 거덜이 나다시피 탄압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규탄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문제와 명예 회복하는 게 선거 출마라는 게 어떻게 같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과도한 어떤 사법 행정 권력의 남용의 희생자였다. 그러면은 이걸 바로잡는 수단은 법원이나 아니면은 또 나중에 사법 대법원이 재정의를 있지, 통해서 대법원. 뭐 대법원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떤 그 저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이런 예. 것들이 밝혀짐에 따라서 명예회복할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기 사법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이전에 이제 이게 얘기를 한 바 된 있죠. 거란 말이에요. 법률적인 방법이 안 통한다면 예. 항소심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 나의 결백을 증명하겠다. 예, 그때 이제 그렇습니다. 정치 참여를 사실상 선언했다라고 근데 얘기할 수 이렇게 있어요. 그게 섞여버리면은 결백 증명하고 예, 꼭 이렇게 되는 건 섞여버리면은 어떻게 그렇죠. 되냐? 그게 어? 이게 배심원이 있다면 모를까. 아니 그냥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로 결백을 설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마찬가지잖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지지율 80%를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 40%로 꺾인 거는 조국 사태 전후에 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을 때 저기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서 거의 뭐 그 지지율에서 임기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점은 조국 사태죠. 사태인데 이 사태의 적절성을 떠나서 이게 뭐 저 조국이 결백했느냐 억울하냐를 떠나가지고 그 자체까지도 책임을 지는 게 국정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때 70% 80% 대통령 지지율을 국민들이 몰아준 이유는 이렇게 정치적 자산을 아낌없이 드릴 테니 이걸로 선거에 승리해서 이제 원하는 개혁을 추진해라.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7, 80% 유지되던 지지율이 푹 꺾였어요. 예. 40%대로 내려갔다고. 맞아. 그러면 이 갭에 30%의 지지가 날아간 이 정치적 자산의 반이 유실된 사건이에요. 그러면 비록 조 장관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하고 예방하고 수습했었어야 문재인 정부가 뒤에 윤석열이라는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정권을 안 뺏겼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흘러가고 급기야는 윤석열한테 정권을 넘겨주는 이 사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아직까지도 우리한테는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 돌연 여기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고 출마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환해서 민주당이 다시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앉는 딜레마 상황에 또 빠지는 거죠. 이게 일단 뭐 사실관계로서는 항소심까지 인정했던 사실관계는 이른바 논란이 됐던 표창장은 위조한 게 맞다. 그리고 많았던 허위 인턴 경력서 자녀의 그것도 사실은 허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산대 장학금 받은 것 딸이 주민 씨가 받았던 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했고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것도 직권남용으로 유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의 수사나 당시에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사실관계에서는 법원은 이거는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윤석열 사단이 수사를 좀 과하게 하죠. 굉장히 예. 잔인하게. 그건 사실은 진영을 넘어서 양쪽 다 당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도 싹다 박근혜 털어봐. 대통령이나 그랬어요. 그 사법농단에 대해서도 그들이 문제가 있지만 실제 문제가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수사가 진행이 됐고 예. 구속과 이런 어떤 망신을 막 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만신창이를 만들죠. 이게 윤석열 사단의 특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 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 개혁으로까지 지금 문제의식 갖고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보더라도 조국 장관이 그때 문제가 지금 이제 재판이 나왔지만 예. 판결이 나왔지만 문제가 있는 건 있지만 그렇게 온 가족을 도륙을 하고 심하게 그래서 그 망신을 주고 만신창이를 만든 것은 이런 잔인한 수사 방식이 계속돼야 되느냐 이런 거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 이제 검찰이 비판받아야 될 이제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재판 결과가 완전히 무죄라든가 지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간 다음에 이게 상당 부분이 무죄로 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저는 출마하셔도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과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이게 설득이 되겠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걸 다 떠나서 뭐 이런 사업적인 거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럴수록 이제 사실은 검찰 개혁과 어떤 그 정권 심판, 이 지금 현재 검찰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그래서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는 정권을 창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돼 있는데 아니 그걸 해야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이번 총선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어떤 일련의 이 상황이 이번 총선을 야당이 이기고 정권 심판의 어떤 회초리로 아주 매섭게 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전략적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왜냐하면 다른 거는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0, 70%, 7, 80%의 지지가 40%대로 꺾였을 때 그 20, 30% 그게 중도층이죠. 중도층. 그때 떠난 중도층이 그 수사가 좀 지나고 보니까 너무 과했네. 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명예를 다시 지켜주자, 지지를 몰아주자까지 오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럼 결국엔 뭐냐. 그때의 평가나 그때의 어떤 문제의식이 그대로 다시 이번 총선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더 불리해질 거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내로남불이나 이러한 이슈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윤석열 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정말 용서가 잘 안 될 거예요. 저부터가 그렇고. 일단 그런데 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좋은 호재로 악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선언,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디톡스로 해서 이걸 좀 내밀하게 이 부분과 민주당 얘기 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이제 디톡스로. 난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일찍 이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일을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이거 먹으면서 나는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지 이게 민생 아닙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보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선거 국면이 시작되고 나서 작년 겨울 이후에 사실은 성적을 보자면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힘은 조금 회복을 했고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어쨌든 조금 잃었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특히 서울 이런 데를 중심으로.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이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전략을 재점검해야 됩니다. 예. 이래 가면 이게 만약에 한 2달간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 수,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아니 심판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이기는 상황이 혹시라도 오면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봄 같은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조짐이 딱 있을 때 전략을 재점검하고 완전히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신발끈을 매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 지금 민주당이 사실상 제대로 못 대응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 저는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아마 그럴걸요. 지지층이 보더라도 국힘에 비해서 뭔가 이게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이 보세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쇼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쇼가 이제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먹히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죠. 응? 사라졌잖아요, 일단. 뭐 이제 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면 민주당은 쇼를 하느냐?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여주고 제가 있잖아요. 볼 때도 내부적인 민주당 문제. 공천이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당 긴장해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쇼로 볼 수 있지만 쇼라도 하란 말이야. 쇼라도. 중에 쓴소리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 쇼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근데 하잖아. 딱 하잖아요. 어쨌든 그죠? 김경률 데려다가 하고. 네, 그렇죠. 뭐 하잖아요. 이수정 어쨌든. 교수 그 말도 재밌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너무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있더라. 그런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이수정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민주당은 이른바 친문 견제, 친문과 친명의 뭐 찐명의 갈등이다라고 하지만 그 프레임 자체 잘못됐어요. 네. 그게 아니에요. 친문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아닌데 그냥 친명과 비명이죠. 네. 굳이 있다면.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의 프레임은 뭐와 뭐의 대결이냐면 문재인 정권 심판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대립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 조국 장관하고 지금 연결돼 있는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 세력 심판과 운동권 세력 심판의 대립이에요. 그렇게 국민의힘이 지금 프레임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아무리 그렇게 가기 싫어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가지고 나오면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붙었을 때 사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훨씬 더 세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쇼를 하면서 이게 약간 흐릿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심판을 가지고 나올 때 몇 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몇 가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성찰하는 걸 해서 털어야 돼요. 예. 근데 성찰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안 하고 이쪽은 쇼하면서 지나가면 이게 그냥 근데 쌤쌤이 되는 상황이 온다 민주당에서는 이거지. 공천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찐명이 들어간다. 이쪽이 586 세대든 어쨌든 친문이든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슈만 자꾸 보여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 이슈 관리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그 이슈 관리를 잘못하면 민주당이 프레임 설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86의 일부를 갖다가 뭐 험지에 가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은 뭐냐면 전 정권 심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종의 혁신을 내부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그게 너무 과하면 문제겠지만 어느 정권이나 어느 총선이나 그런 건 다 있고 물갈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세대 교체라든가 시대 교체라든가 그러면서 내부 혁신의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프레임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패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파 투쟁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그거를 조중동이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웃기잖아요. 가만히 보면 자기들은 86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에서 86 운동권에 대한 세대 교체를 얘기하면 이건 친문 친명 프레임 싸움이래. 그럼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네. 해야 되는 거죠. 프레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은 제1야당에다 최다 의석이라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그 하나의 선거 프레임을 충분히 창출할 여건도 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자원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나아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없어요. 나는 그게 아젠다도 좀 이해가 안 그죠? 돼요. 저번에 이제 철도 지역 한 번 있었고 예. 경로당 점심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야 그런 뭐 부분. 이제 지지율을 높인다기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는 공약들 같아 보이고 다른 당도 다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물론 뭐 차별화가 필요하다, 비전이 필요하다 말은 쉽게 하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민생과 시민권 회복이라는 시대 정신을 좀 전면에 내 것이고 지금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권을 되찾는 선거다. 그렇게 하면서 언론으로부터 가려지고 어떤 그 진실로부터 외면당하는 시대 이 어떤 그 민생 민권 시민권에 대한 어떤 회복과 정상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총선 이후에 펼쳐낼 정치 개혁의 그 일정표도 이렇게 제시하면서 어떤 그 뭐 새로운 어떤 그 더 나가서는 개헌까지도 완수하겠다는 비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화국을 바꾸는 좀 이런 면에서 좀 담대하게 좀 나가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인사들이 또 영입돼야 되는 거죠. 아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두 분의 쓴소리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니 뭐 사실 저희 아직까지는 얘기를 별로 듣지 않는 듣는 것 것도 듣는 거지만 예, 제가 볼 저도 때는 이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그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때. 응? 근데 그때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보궐선거라든가 그런 이제 한 예. 지역구 단위의 작은 선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도 이게 되지만 이거는 전국 선거잖아요. 예. 그리고 중간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선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권 교체 가능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큰 틀에서 지금 뭘 놓치고 있냐? 정권 심판 선거인데 막 이 무슨 그 프레임 싸움에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 막 그렇죠. 운동권 청산 얘기하니까 아니다 운동권이 뭘 잘못했냐 하면서 운동권이 잘했다 못했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은 없어져 버렸어. 이런 실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발끈해가지고 네. 그 프레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나름대로 다 혁신하고 있으니까 그거 지켜보고 일단 네가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이때까지 2년 동안 뭐 있어 니네들 이러면서 막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말싸움하고 앉아 있는데 이걸 극복을 하려면 이 큰 그림을 다시 상기를 해야 돼요. 큰 그림. 응? 큰 그림.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번 총선의 의미 부여부터 딱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권 심판으로 가면서 그럼 정권 심판에 검찰 이것만 하지 말고 실은 더 심각한 게 경제랑 외교안보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예. 이것까지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그 전문가도 영입 많이 했던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쪽에서 자꾸 운동권 얘기하면 국민들이 운동권 잘한 것도 인정을 하지만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약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자꾸 전면에서 반박하지 말고 네. 다른 세대들이 있잖아요. 다른 세대들. 그 밑에 세대들이 나와서 반박을 해야 돼. 그걸 반박하려면 니는 뭐 했어? 이러면서 검찰 권력 가지고 지금 한 게 뭔데 남 얘기하지 말고 니나 잘해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이 나와서 그 프레임 안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그거 공방하다 끝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현주 의원님이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좀 이거 지휘를 그냥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2년간 뭐 이런 방송에 나와 민주당 패널들을 수없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야당이 무슨 대안 제시냐, 야당이 무슨 비전 제시냐. 일단은 치받고 싸우고 네. 반대하는 거지. 야당이 무슨 예산을 증액을 시키냐. 그건 다 정부에서 동의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아마 DJ가 살아서 들었다면 크게 야단치셨을 거예요. 아니, 그분은 감옥에서도 엘빈 토플러를 읽으면서 미래 자기 권력을 꿈꿨고 40년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투쟁만 했다 그러지만 항상 맨 공부를 많이 과격한 분도 하셨죠. 아니에요. 맞아. 아니 그렇게 해서 그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우리가 다 봐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배운 게 있나 싶을 발언들. 왜 법률 그 지식은 굉장히 해박하고 뭔가 이 계산에는 빠른데 그런 건 야당은 그런 거나 하면 된다고 믿는 그 저 이해할 수 없는 멘탈. 지금 큰 선거라. 이런 큰 선거. 부분들이 전 항상 큰 선거야, 지금. 아 저분들한테 맡겨주면은 저 뭐 잘하겠나. 자기가 뭐 하는 자리인지는 알고 있을까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게 있어요. 그래 지금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거는 예. 우리가 대안 세력으로서의 어떤 면모와 품격을 갖추는 일을 정말로 우리가 진정성 있게 했는가. 그리고 사실 원내 압도적 일당이기 때문에 예. 더 어깨가 무겁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은 160석 야당처럼 이상한 존재가 없어요. 참 이상한 존재. 이 160석까지 덩치 이렇게 큰데 여기 그 윽박 지르고 있는 아니, 이런 지금 모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이 전략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30석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응? 그러면 이게 160석이 아니라 140석, 130석이 예.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박빙이 많잖아요, 수도권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경로당 점심 이런 것도 그냥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단편적으로 던져. 예. 응? 그냥 뭐 원내 지도부 회의하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 지금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워딩을 딱 만들어서 그 해당 위원회도 딱 만들고 예. 그래갖고 종합 패키지로 딱 내놔서 그거를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어르신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뭐 이런 어쨌든 거. 노후를 걱정 안 해도 되는 사회. 네. 그게 이제 저출산 문제하고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를 그 안에서 몇 개를 같이 연달아 쫙 내놓으면서 압도를 해버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단편적으로 막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에 국회 활동, 의정 활동에서 상임위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랜드 플랜, 그랜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4년에 한 번 열리는 총선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식으로 그 준비를 하면 안에서 안 이제 된다는 작은 말씀이죠. 것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조국신당 얘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이 수년된 부분 또 민생 토론회 논란도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디톡스까지 네. 잘했고 다음 주에 또 뵙고 아 맛있어요. 말씀하세요. 맛있네요. 이거 네, 한쪽 다 먹었어요 드시죠. 이제. 다 먹었어요. 하나 남았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